이 AI 시대에는요, 다음 파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빨리 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버스 놓쳤다 하더라도 절대 낙담할 필요 없어요. 다음 버스들 타면 되는데, 그럼 다음 버스 안 놓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이 방송에서 이 얘기만 들으셔도 돼요. 모든 기업들의 고민은 다음 먹거리,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큰 판이 벌어지니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미 속도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오랜만에 박정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근데 사실 박정우 교수님의 방송도 그렇고 강연도 그렇고 또 학교 네. 교수로서 활동도 그렇고 바쁘기로는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둘째 가지로는 서러우신 분인데 이게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는 사람들이 에이, 잘 몸만 말씀해요. 바쁩니다. 진짜로요. 책을 근데 동시에 2개를 내셔가지고 이거 어떤 걸 홍보해드릴까 하나 고르세요. 아유, 이게 다 출판사 제 땀난다. 자식인데 그 말이 됩니까? 이번에 네. 박정우의 기술 예보, 예. 이건 이제 기술 트렌드 관련 책, 예. 그리고 유튜브 시대 현명한 투자법, 요거는 투자죠. 경제 그리고 투자 네. 관련된 내용들. 네. 작년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본의 아니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때 제가 마침 진행하고 있던 연구 프로젝트가 예. 중단된 거예요. 2개가. 네. 그러니까 시간이 확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출판사한테 죄짓고 그 원고도 못 줬던 그거 밀려있던. 빨리 털자 해서 그 한 4개월 기간 동안 털어서 낸 책이 이건데 공교롭게 근데. 마침 두 출판사 다 모두 다 지금 그냥 내시죠 해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또 유튜버다 보니까 와이스트리트 이제 한 지금 구독자 한 96만, 97만 바라보고 있는데 네. 유튜브 시대 현명한 투자법. 네. 약간 뭐 썸네일에 낚이지 마라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약간 좀 눈이 가긴 가더라고요. 네, 네.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투자 유튜버가 가장 뜨거운 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미국이 인구가 3억 5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네. 미국에서 당연히 구독자 수로 1등 유튜버는 한 800만 넘는 수준의 와. 유튜버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인구당 100만 명 이상 유튜브 채널이 많은 나라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나 투자 유튜버만. 그렇죠. 예. 경제와 투자를 유튜브로 공부하는 나라가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제 채널이 너희 나라는 100만 명 이상 되는 그 채널이 이렇게 많니? 이걸 가끔 물어보세요. 예, 예. 그때 저도 알았어요. 그래요? 저 몰랐는데 너희가 제일 많아. 그래서 야, 니네 왜 이렇게 경제 공부, 투자 공부 열심히 하냐? 그래서 뭐 그때는 별다른 드릴 말이 없었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와이스트리트 같은 양질의 채널만 보면 제가 걱정을 안 해요. 네네네. 그런데 저도 5만 가지 채널에 출연도 하고 저도 채널 하나 운영하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유튜버들끼리 간간히 술자리도 있고 우리 가끔 한잔 우리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저도 그렇고 댓글, 이메일 이런 걸 많이 받고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들은 분명 A라고 얘기했는데 B라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많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돈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금쪽 같은 돈을 넣어놓고 손실 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 본인들이 B라고 얘기했으니까 B라고 받아들이셨겠지. 그럴 리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네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댓글이나 이메일이 대부분 교수님 지난번 방송 잘 봤습니다. 근데 A라고 하셨는데 라고 얘기하는 댓글이나 이메일이 90%가 넘었다면 우리가 A라고 얘기한 게 맞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오게 했을 수도 있다. 아니죠. 우리는 A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누군가는 너가 그때 B라고 얘기했잖아. 잘못 받아들인 그렇죠. 그건 저희가 B라고 오해 사게끔 얘기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9할 이상이 A라고 다 이해하셨으면 그럼 그분만 잘못 받아들인 거잖아요. B라고 얘기한 거. 그러니까 방금 우리 사이의 대화에서도 약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짝 오해했지만 우리는 또 바로 대화를 통해서 정정을 하고 바로 그렇죠. 잡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화면 넘어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뭐라 해야 될까? 빠르게 판단을 또 하려고 하시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로 경제 공부한다는 걸 너무 라이트하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학술 세미나에서 준비하는 것과 이 유튜브 한번 나와서 준비하는 거의 노고가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로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노고가 더 들어가요. 왜냐면 학술 세미나에서 경제학자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면 탁하면 탁이고 척하면 척이에요. 네. 자세하고 쉽게 풀어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유튜브는 그래도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쉽게 설명해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컨텐츠를 만드는데 유튜브를 보는 건 어떻게 보게 되냐면 설거지하면서 틀어놓거나 운전하면서 슬쩍 보거나 맞아. 다른 손님 왔을 때는 잠깐 그 보고 계세요. 금방 갈게요 하다가 갑자기 멈춰놓을 수도 돌아보고. 있고. 예. 그러니 맥락이 끊길 수밖에 없죠. 제가 그거 이해하는데 그런데 그거 이해하니까 뭐 본인들 책임이지. 제가 성품이 그렇진 않아요. 네. 근데 사실 또 이런 표현도 쓰였어요. 개인 유튜버의 힘이 금융기관보다도 세다고. 맞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대호 기자님처럼 전통 언론인 출신이고 지금도 공중파에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책임감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진짜 여기 나와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구독자가 거의 100만에 가까워진 거죠. 그런데 이게 요즘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아직 그 뭔가 웰메이드 되지 않은 채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시장이든. 그렇죠. 그런 데는 좀 조심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일단 기관보다 개인 채널이 각광받을 수 있는 맥락부터 설명드리면 유튜브 알고리즘상 개인 채널이 무조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는요. 댓글을 많이 쓰면 사람들이 좋아하네 하면 더 많이 추천해주고 그리고 좋아요 누르면 더 많이 또 추천해주고 이렇게 돼요. 그렇죠. 즉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잘하고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채널들 또는 그런 컨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관 채널들은 개인 채널이 아니잖아요. 저 기획재정부 좋아요. 저 농림축산부 좋아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거긴 댓글도 밋밋하고 좋아요도 덜 눌러지니 초기에 똑같이 5,000명 봤다 하더라도 그 다음 알고리즘 태우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인 채널들을 더 나에게 유튜브 알고리즘상 많이 추천을 해주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채널도 중심으로 내가 구독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개인 채널은 기관과 달리 내용의 엄격성보다는 적시성을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빨리빨리 이슈되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도 더 중요하기도 하니까. 근데 기관은요. 이슈되는 거 무조건 빨리 올렸다가 그게 사실과 다르면 기관이 입는 신뢰도 손상은 너무 치명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은 어떻게 하냐면 한 컨텐츠 올리는데 한 5일씩 준비해요. 저도 얼마 전에 경제부총리하고 인터뷰하는 채널,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그쪽 채널에 가서 부처에 가서 출연했지 않겠습니까? 어찌나 꼼꼼하게 물어보는지 교수님, 예, 무슨 일이세요? 죄송한데 그 수치, 출처 좀, 예, 그거 뭐고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 3시간 지나고 나서 교수님, 예,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맥락은 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전부 확인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루에 3-4개를 올릴 수 있습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적시성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는 개인 채널의 의존도를 더 높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 자꾸 개인 채널을 보게 되는데 개인 채널들은 적시성은 담보해 줄 수 있지만 신뢰성은 약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관처럼 많이 챙길 수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특수성을 알고 채널들을 구독하고 봐야 된다. 이런 것들도 많이 적어드린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 또 유튜버들의 힘이 커졌다라는 저도 이제 체감을 하는 게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어디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관계에서 과거에는 언론사 편집국장들 찾아다니고 출입 기자를 만났던 요즘은 유튜버들을 만나요. 맞아요. 네. 왜 IT 뭐 핸드폰이나 자동차 신차 공개를 할 때 유튜버들한테 요즘 더 먼저 공개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얼마 전에 그 모 부처에서 유튜버들만 모시고 약간 따로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 회의할 때 오셨습니까? 저는 거기 안 갔습니다. 네. 경제부총리. 네, 맞아요. 아시는구나. 저 안 부르던데. 그럴 리가. 네, 하여튼 그래서 몇 분들은 또 거기 갔더라고요. 네네네. 하여튼 다 이렇게 요즘은 유튜버 분들과 소통하는 게 정관계 인사들의 영순위가 돼버렸어요. 맞아요. 언론사 국장이 아니야.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유튜버 관리가. 저 부총리님 와이스트레스트에서 연락 안 왔다고 지금 역정 내셨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논조 조심하셔야 돼요. 별 말씀에 농담이고. 저희도 얼마 전에 뭐 기획예산처 행사에는 또 다녀오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유튜버들이 힘이 세졌고 사실은 또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물론 또 그런 경제부처에서 부르는 유튜버들은 그나마 양질의 분들이고 그렇죠. 약간 좀 이제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분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책에 썼습니다. 제가 어느 채널 조심해라 감히 그렇게 쓸 수는 없죠. 근데 언더에 있는 분들은 빨리 주목받아야 되잖아요. 자극적이고
썸네일 세게 쓰고 그리고 내용을 좀 과장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균형감 있게 언급하기보다는 한쪽에 편향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편향 가짜 뉴스 많죠. 네. 경제 투자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뭐 보는 건 본인들의 자유지만 아유 그것 때문에 내 금쪽 같은 돈이 날아가면 안 돼서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귀한 돈이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이 책에서도 그 유튜브 시대 현명한 투자법 이 책에서도 유튜브를 그래서 가려서 보는 방법도 몇 가지 팁을 좀 주시더라고요. 네.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요약 좀 해주시겠어요? 아유 그건 사서 보시라고 하고 어떻게 우리 채널 뭐라고 얘기를 하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막 이런 거. 아,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일단 뭐 유튜브 내부에서 제시했던 여러 출처뿐만 아니라 그게 어떤 맥락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가려보는 방법들을 여러 개 써드렸습니다. 그래프를 보는 방법들 그리고 바이오 쪽에 대한 유튜브 콘텐츠를 볼 때 내용들 그리고 어떤 큰 투자처에서 투자했대더라 이런 콘텐츠를 볼 때는 또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평균적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했었을 때 그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 가지고 설명할 때는 또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콘텐츠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점검하면서 받아들이셔야 되는지 아주 쉽게 써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챙겨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대응 방법 중에 첫 번째로 유튜브 알고리즘을 의식해야 된다라고 써주셨는데 왜 그 확증 편향 같은 거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아니면 믿고 싶은 것만 그것도 보여주잖아요. 좋은 거군요. 제가 네. 요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요게 네. 제 알고리즘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오. 처음으로 제 유튜브에 어떤 것들이 뜨는지 아무것도 안 뜹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제가 네. 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확대해 주세요. 요게 실제로 제 그 유튜브의 네. 화면이에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저는 개인 맞춤 설정 있죠. 예. 그런 거 다 해제해 놓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이나 네. 확증 편향에 저는 빠지기 싫다. 뭐 정치적인 뭐 이런 것도 싫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찾아서 보는 것만. 아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시청 기록 사용 중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아 몰랐습니다. 그리고 Y스트릿만 구독하시면 됩니다. 예. 박정호의 여의도 맨션도 좋은 채널이고. 고맙습니다. 저까지 껴줘서. 좀 시장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네. 와 요즘 그 또 이제 투자 네. 관련돼서도 많이 또 공부를 하시니까 네.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요즘 시장에. 예. 근데 이 책에서도 지적을 해주신 게 변동성을 위험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특히 변동성 자체를 위험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돈을 빼버리면 적절한 또는 견실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 변동성이 이제 일반화된 것이다라고 인식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맞으실 거예요.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우리가 좀 돈 좀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편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큰 틀로 보면 주식 투자에 돈을 넣을까, 부동산에 돈을 넣을까 이렇게 됐는데 네. 이제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는 경로가 온전히 모든 것들이 차단돼 버렸어요. 부동산도 여러 가지가 있죠. 아파트, 상가, 꼬마 빌딩, 지식산업센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모든 오프라인 상권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아, 그렇죠. 공실 네. 정말 많죠. 많죠. 웬만한 아파트 단지 다 공실 생겼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도 저 집은 장사했던 데고 잘 됐던 데인데 저기도 뺐네 이런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근린 상가마저도.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치 어느 정도 돈 좀 생긴 분들이 상가 투자나 해볼까, 꼬마 빌딩이나 사볼까, 지식산업센터 사볼까 이 돈이 안 글로 되죠. 안 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아파트였는데 그래서 아파트가 유일하게 부동산에 그나마 투자처 노릇을 하다 보니 그 힘도 아파트 가격을 크게 올린 요인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다주택도 안 되고 그리고 추가 주택을 살려고 할 때도 요즘 은행에 가서 내 돈 내고 사겠다라고 해도 서류 심사가 너무 까다로웠었어요. 매매 자체가 힘들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오프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돈이 다 주식으로 올라탄 거예요. 게다가 주가가 단기간에 폭등하다 보니까 원래 주식 투자에 관심 없었던 분들조차도
예적금 깨서 주식 투자하고 보험 해약해서 주식 투자하는 게 장난 아니죠. 요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많은 유동성이 쏟아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변동성, 이 변동성과 이런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모 금융부처와 회의할 때 잠시 배석을 했었는데 예. 제가 뭐라고 그때 답변을 해드렸냐면 예. 이제 사이드카 제도를 개편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매일같이 사이드카가 그렇죠. 오는 거냐.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이거는 우리나라의 변동성 자체의 체질이 달라진 거다. 그런데 우리는 사이드카 발동했다라고 하면 예전에 이걸 위험 신호로 하고 인식하는 그쵸. 마지막 마지노선이었잖아요. 근데 매일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건 이건 그렇게 인식될 괜히 불필요한 오해만 사니 이제 변동폭을 또 늘리든지 아니면 미국처럼 사이드카를 없애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이 변동성은 우리나라 증시의 기본값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냥 위험하다고 우리 증시를 떠나는 일은 큰 오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변동성이 생겼는지를 또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워런 버핏의 말도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울퉁불퉁한 15%가 매끄러운 12%보다 낫다. 그러니까 수익률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더라도.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매끄러운 12%라는 것은 우리가 증시를 움직이는 힘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실적,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수급이라고 불리는 유동성입니다. 네. 그런데 매끄러운 12%는 두 개가 없고 하나만 있는 경우에 해당돼요. 바로 실적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도 이 회사는 어느 정도 실적할 거고 내후년도도 어느 정도 실적할 거네. 그것만 가지고 배당 정도 받고 안정적인 투자 수익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정기 예적금이 아니라 위험한 주식 투자합니까? 조금 더 초과 수익을 거두고자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또 수급이라는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결부되게 될 경우 당연히 울퉁불퉁한 15%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예전에는 테슬라 주식이 얼마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었고 요즘 스페이스 X를 비롯해서 AI 관련한 기업들 얼마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저도 제 살아 생전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묵직한 회사가 하루에 10%씩 움직이는 걸 그렇죠. 처음 봤어요.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제 여러 채널들 나가면서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반도체 더 간다. 지금 제가 6개월째 그 얘기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렇게 변동성은 컸지만 결국 계속 조금씩 또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변동성을 무조건 위험이라고 생각하고 돈 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핏의 말처럼 울퉁불퉁한 구간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걸 견뎌내야 하는데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또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많은 경험이 또 있어야 되는 거기도 해요. 맞습니다. 저도 대학교 주식 동아리 시절부터 지금 투자를 해온 시점이 뭐 이제는 그 2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 저도 사팔사팔 했던 적이 꽤 있어요. 왜?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야, 이 주식이 지금 20%나 떨어졌어. 어떻게 사람이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깨져보는 경험을 몇 번을 해보면 네. 살 떨리는 경험을 몇 번 하고 나야 내 그릇이 단단해져요. 그릇이 커지고. 그렇게 했었을 때 그래 예전 생각도 나네. 그때 내가 20% 개인이 떨어졌다고 냉큼 팔았다가 아유 큰 소득 놓쳤던 큰 수익 놓쳤었던 시절도 생각나고 그리고 그때 감정이 어떤지 내가 몸소 느껴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해야지만 또 단단해지게 되는데 아마 이번 시장도 너무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와 버린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848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조금 더 빨리 담대해지시길 저는 권고드리고요. 그래야 불필요한 손실을 줄입니다. 또 변동성에 대해서도 되게 또 좋은 말씀을 써주셔가지고 변동성이 위험한가라는 질문은 틀렸다. 네. 올바른 질문은 언제 변동성이 위험과 같아지는가이다. 이 말씀을 또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맞섰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책에도 제가 그 표현을 제가 하도 요즘 워낙 많은 책을 써가지고 지금도 또 한 권 쓰고 있어요. 네. 밀린 숙제를 다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위험이라고 부르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두 개가 나옵니다. 네. 하나가 데인저가 있고요. 하나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데인저와 리스크는 전혀 결이 다릅니다. 리스크는 말 그대로 관리 가능한 위험이고요. 데인저는
관리 가능하지 않은 위험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지진, 해일, 쓰나미, 백두산이 터졌다 이런 건 대인저입니다. 그쵸.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알 수도 없고. 예, 알 수도 없고요. 그런데 리스크는 야 이거 아무리 봐도 금리 대폭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환율 불안할 것 같은데 다음 분기 실적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요소들이 이제 우리가 추정이 되면 그거는 금융적 기법과 나의 투자 배분을 통해서 그 위험을 분산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변동성 자체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위험의 구간들이 꽤 있어요. 위험으로 따졌을 때. 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위험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서 더 이상 관리되지 않는 지점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 자체를 무조건 대인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리스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관리. 그런데 이것도 하나 팁을 드리면 요즘 이 그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네. 기관들이 리스크를 관리하다 보니까 또 변동성이 커지는 게 있어요. 오잉.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요즘 대부분 증시로 밀려 들어오는 자금들 중에 하나가 네. ETF잖아요. 그렇죠. ETF는 내가 샀다 팔았다는 게 아니라 전문 투자자들에게 운영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문 투자자들이 ETF 운영할 때는 시스템 매매, 프로그램 매매를 기본적으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쪽 같은 고객돈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러니 시장에서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어떤 임계점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내가 그걸 쳐다보거나 판단하지 않더라도 일부를 매도 측에 설정을 해놔요. 프로그램상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어떤 트리거로 10%나 8% 아니면 5%나 빠집니다. 그러면 고객 돈을 지키려고 어느 기관에서 ETF 자금 중에 일부를 매도를 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돈이 더 빠지겠죠. 그럼 다시 그 밑에서 또 매도 설정을 해놨던 그 프로그램이 작동해서 더 많이 줄줄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ETF 자금 자체가 변동성을 크게 키우는 요소로도 작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관들이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현상까지도 생겨버리는 거죠. 자기들 펀드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시장 전반적으로는 또 보이지 않는 변동성의 요인이 되고. 그렇죠. 아이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이제 투자 시작을 했다가, 원래 주식이 이런 거냐고 막, 롤러코스터, 요즘 놀이공원이 잘 안 된대요. 롤러코스터 타러 갈 필요가 없어가지고. 저도 요즘 변동성은 너무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네. 야, 이거 저도 그런데 초심자들은 마음이 어떨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게요. 해서 변동성과 위험을 혼동하지 않는 6개 원칙, 또 여기 써주셨어요. 책에. 투자 기간을 명확히 하라. 또 투자 포트폴리오를 너무 자주 확인하지 마라. 네. 분산 투자하라. 펀더멘털에 집중하라. 내가 아는 것에만 투자하라. 안전 마진을 확보하라. 이게 사실 중요한 원칙들이죠. 네. 이 중에서 네. 제일 중요한 거. 이것만큼은 내가 강조하고 싶다. 어떤 게? 저는 그 중에서 제일 꼽자면 예. 두 가지를 꼽는데요. 아는 것에 투자라는 것과 투자 원칙을 지키는 거, 이 두 가지를 기초 마진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적정 마진을 꼭 확보해 놓는 거, 이 두 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요즘은 제 철학이 참 유용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 투자를 지금까지 20년 이상 해오면서 네. 그리고 뭐 투자 관련한 학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네. 또 느끼게 되는 게 늘 가르치는 게 있어요. 항상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또 행복해지기 위해선 절제된 탐욕이 중요하다.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에 탐욕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제된 탐욕이 굉장히 중요하다. 절제를 못했을 때 그동안 얻었던 모든 수익을 다 날릴 수가 있어요. 뱉어내죠. 네. 그래서 반드시 마치 우리 영화 대사처럼 난 딴 돈에 반만 가져갑니다. 타짜. 네. 이런 느낌처럼 내가 됐어. 이 정도만 나 됐어. 이렇게 해야지만 정말 사람이 눈 굴리듯이 진짜 정말 견조해져요. 정말 견조해집니다. 교수님 이렇게 큰 파도 왔을 땐 올라타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큰 파도 어디까지 해일이 불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파도 놓치면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이 얘기만 들으셔도 돼요.
이 AI 시대에는요, 다음 파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빨리 올 겁니다. 우리 몇 가지 시그널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우리 2020년 이후 몇 번의 큰 파도들 왔었잖아요. 네. 코로나 터지자마자 그게 파도였어요. 코로나 터지자마자 엄청난 유동성을 쏟아부으니까 우리 증시가 처음으로 3,000을 넘었었습니다. 네. 2,000선이었으니까 3,000 넘었으니까 50% 이상 상승한 거잖아요. 그렇죠. 단기간에 이런 상승, 이거 큰 파도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파도 왔죠? 비트코인 파도 왔어요. 그것 때문에 떼부자 된 사람 한두 명 아닙니다. 알트코인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 파도 또 갔었을 때 그 다음 또 무슨 파도 왔습니까? 지금 코스피 9,000 지금 이 앞을 네.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지금도 3번의 큰 파도가 왔었죠. 기회가 왔었죠. 네. 그리고 그 전에 기술적 흐름을 보면 인터넷 붐, 스마트폰 붐, 이거 다 왔어요. 그런데 AI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큰 파도들, 큰 기회들, 이게 매달은 좀 오버고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올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앞으로도요. 앞으로가 네. 계속해서 네. 예전에 인터넷 시대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는 다 인터넷 시대부터 살았으니까. 네네네. 우리 그때 윈도우로 설명드리면 윈도우 95, 윈도우 98, 2000년대 들어서 XP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다음 윈도우에서 버전 나온데 이렇게 했었을 때 노트북 다 바꾸고 뭐 그 데스크탑 바꾸고 교체 주기가 돼서 그것 때문에 또 한번 시장이 확 사이클 돌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반도체도 잘 팔리고. 그런데 그 당시에 물리적인 사이클 기간이 2, 3년 단위였어요. 왜? 사람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윈도우 95 개발하고 98 나올 때까지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개발자에게. 그런데 지금은 무슨 시대다? AI 시대예요. 우리가 자고 있어도 AI가 그걸 우리랑 같이 개발하고 개발하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챗 GPT 같은 경우, 제미나이 같은 경우, 클로드 같은 경우가 아니 지지난달에 5.0 버전 나왔는데 이번 달에 6.0이 나왔다고? 아유 얘네들 마케팅용으로 그냥 버전 빨리 업한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 시계열이 원래 정답인 거예요. 네네네. 왜 프로그램 개발자가 하다가 AI한테 나 내일 자고 올 테니까 해놔 하면 밤새 해놓습니다. 그렇죠. 그 속도는 저도 연구자니까 통계 패키지는 클로드 시킬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클로드가 저보다 똑똑할 뿐만 아니라 제 속도의 10,000배? 어떻게 혁신이 빨리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옛날과 같은 사이클 주기로 인한 새로운 기회들, 이게 생각보다 빨라요. 압축. 그렇죠. 네. 그러니 저는 피지컬 AI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올 것 같고요. AI 에이전트 시대도 훨씬 빨리 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버스 놓쳤다 하더라도 절대 낙담할 필요 없어요. 다음 버스들 타면 되는데 그럼 다음 버스 안 놓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알아야죠. 그래서 아는 거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거고, 그 다음에 적정 마진만 확보해 놓으시면 그러면 다음 버스에 또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이번에 너무 과욕 부려서 내가 이번에 이 많이 오른 거 말고 이제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소문이 그래, 소문에 사야지 했다가 젠스랑 왔을 때 로봇주 확 달렸다가 지금 다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초기에 들어가서 왕창 먹겠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적정 마진들만 계속 확보하고 다음 버스 타고 다음 버스 타고 다음 버스 타면 텐베거 그냥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앞으로 그게 제일 바뀌었어요. 우리 투자 시장의 구루들, 자산운용사 대표님들, 애널리스트 중에서 센터장 하신 분들, 우리 다 친한 사람들이잖아요. 네네네. 그 형님들한테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게 형님 이제 형님이 저보다 당연히 투자 더 잘 알고 더 고수신 거 아는데 하나 바뀐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그분들은 빠르셔서 이해하시더라고요. 그쵸.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오케이, 알았어. 진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더 그 웨이브가 빨라지고 있다. 자주 온다. 정말 빨라집니다. 파도의 주기가. 자, 그러면 하나 이제 우리가 투자의 그 뭐랄까요? 흐름, 패턴 하나 알 수 있겠네요. 네. 주도주가 계속 생길 거예요.
우리 항상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금이 주도주 중심으로 흘러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쵸.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시총에서 가장 높은 단위까지 올라가는 회사, 제가 그런 걸 매일 찾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접근입니다. 시총에서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는 회사들은 특정 텀, 특정 기간에 한꺼번에 생겨요. 자, 지금 나스닥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 1등부터 10등까지 네. 따져보면 인터넷 닷컴 붐일 때 생긴 회사들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에 올라탄 애들이 그걸 떡상하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세컨 군집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붐 일으킨 회사들이 그쵸. 그 밑에 있어요. 예. 뭐 우버로 뭐 택시 부른다든가 에어비앤비 같은 뭐 호텔 체인 역할을 한다든가 다 그런 거잖아요. 배달 그쵸. 민족 같은 뭐 배달 앱들 같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AI도 일단 그 텀 하나가 또 형성될 시기죠. 그런데 이 AI 혁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매달 혁명적인 변화가 나올 수밖에 네, 없다 보니까 그 다음 시즌 이 기본적인 LLM이라는 AI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 서비스로 제가 업계에 파란을 일으키겠습니다라는 그 생태계가 바로 코앞에 또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AI 기반 여행업 또는 AI 기반 교육업 또는 AI 기반 또 뭐 있을까요? 배달업, 쇼핑몰,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업종의 업계 순위가 또 송두리째 바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여행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름휴가 우리 기자님은 어디로 가실지 벌써 정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가족들하고 여행 가려면 귀찮죠. 귀찮아요. 엄청 미주도 오래 걸려요. 머리 봤다가 아프고 막. 예, 동남아도 봤다가 뭐도 봤다가 날짜 보고 상품들 보고 복잡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대우 기자님 스타일대로 이번에 제가 만든 예를 들어서 AI 여행업 그 앱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구두로 아니면 텍스트로 쓰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 휴가 날짜는 언제부터 언제고 내 총 예산은 얼마고 나는 호텔이 중요하니까 4성급 이상으로 잡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해안가 근처에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비행기는 이코노미가 상관없어. 그리고 대신 뭐뭐뭐 해가지고 요구사항을 다 써요. 엔터 딱 치면 그 요구 조건에 맞는 상품만 딱 추천해 주는 거예요. 네. 장소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면 기존의 여행업 1, 2, 3등 다 휘청일 수 있겠죠. 그리고 교육업도 마찬가지예요. 메가땡땡이니 이투스니 이런 메가스터디니 이런데 그런 데가 1, 2등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저희 학원은요. AI 기반 학원입니다. 그래서 AI 강사가 강의할 뿐만 아니라 저 위에 카메라가 아이 트래킹으로 애들이 실판을 쳐다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딴 생각하고 있는 건지를 그날 수업 끝나면 바로 분석해서 부모님 앱을 띄워주는 거예요. 이놈이 오늘 시간 중에 집중한 시간이 30%밖에 안 됐네? 그러면 집에 가면 혼나잖아요. 애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성적이 안 오르겠어요? 예를 든 거지만 여러분. 네. 그러니 이제 AI가 각 분야별로 적용되면서 에이전트화 됐었을 때 모든 산업의 업계 순위가 바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쓰나미가 계속 올 건데 네. 왜 잘 모르는 거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십니까? 차라리 지금부터 좋은 유튜브 채널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래 삼성전자로 내 옆에 최 차장이 얼마 벌었대던데 저 옆에 또 다른 회사 김 팀장은 얼마 벌었대는데 그래 난 이번 버스 못 탔는데 내년에 올 또는 몇 개월 뒤에 올 다음 버스 내가 타야겠다.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버핏이 말한 능력 범위라는 것도 있고 아는 것에 투자해야 되고 사실은 또 아는 범위를 한정 지어 놔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아는 범위를 늘려야죠.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공부도 그렇고 이 앞에도 있네. 에너지 대전환 시대 투자로 올라타라. 그렇네요. 그 그린 에너지로 이번에 또 대전환 KGX라고 발표됐잖아요. 권 그거를 대표님도 또 이제 짱이죠. 투자의 기회로 또 삼는 것도 네. 있지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 고정 댓글 링크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권 대표님 보시면 안부 좀 전해주세요. 아, 그래? 또 친하세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박정호 교수님은 거의 이 바닥 다 좁아요. 야, 진짜 최고의 마당발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경제 공부해야 되니까 현명한 투자법. 이 책에서도 저는 이거 많은 분들이 꼭 좀 잘 구분하시길 바라는 측면에서 이거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명목과 실질 사실 이거 구분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어렵죠.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간단합니다. 명목은 물가 상승률이 합쳐져 있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어느 회사의 매출이 작년 대비 50% 올랐습니다 했었으면 P 곱하기 Q로 매출이 달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과
예, 가격. 그 가격으로. 네. 그런데 가격과 양이 곱해져서 매출액이 결정되는 건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회사의 판매량은 똑같은데 가격이 잔뜩 오른 거예요. 네. 그럼 가격이 작년보다 50% 올라서 그 회사 매출이 50%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럼 그 회사는 가격을 왜 이렇게 올렸나 봤더니 물가가 올라서 원자재 수급이 50% 가격이 올라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럼 그 회사 실적이 실제 50% 이상 올린 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목과 실질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지표상의 명목 금리니 실질 금리니 명목 GDP니 실질 GDP니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회사의 매출 추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도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국가의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무언가를 올해 국내에서 얼마나 더 많이 생산했느냐를 시장 가격으로 합했을 때 경제 성장률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생산량 자체는 똑같은데 시장 가격이 올라버리면 국가 경제 성장률도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가격이 오른 이유가 물가 올라가지고 시장 가격이 다 올라놓고 생산량은 오히려 더 줄어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가 그게 성장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이란 사태 때문에 가격만 죄뜨고 올랐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바로 우리가 경제 지표를 우리가 구분하고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맥락은 명목이야 실질이야 이거부터 살펴보는 흐름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간간히 저도 그런 실수 줄이려고 꼼꼼히 꼭 체크를 하지만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전문가들 중에서도 명목을 놓고 마치 추세가 이렇게 올라간 걸로 설명을 할 뭐랄까요? 놓친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분은 오늘 깜빡 내가 실수했네. 명목이 아니라 실질로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중에 뒤늦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거 보고 잘못 오인해서 투자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한 챕터 적어놓은 겁니다. 그렇죠. 해서 아마 신문 기사로도 보셨겠습니다만 올해 1분기 한국은행 그 잠정치 기준으로 1분기 명목 GDP가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렇죠. 이것도 보고 뭐야 대한민국이 17%나 성장했다고 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게 실질 GDP 증가율은 3.8%였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너무 크죠. 명목이랑 실질이 엄청 벌어진 거죠. 네. 이거 사실은 또 반도체 가격 효과잖아요. 맞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몇 배가 올라버리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긴 거고요. 또 하나는 다른 분야도 사실 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요소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럼 대한민국 경제가 17.1% 성장했으면 다시 60년대만큼 최고의 호황기가 접어든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요즘 아니죠. 주변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지금 정확한 예시를 들어주신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인하시면 안 되기 위해서 꼭 저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명목 지표야, 실질 지표야 이런 거 우리가 필터링하면서 많이 들으셔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월급 연봉을 3% 높여줬는데 물가 상승률이 3%다. 그럼 실질적으로 연봉 안 오른 것처럼 항상 이런 식으로 또 치환을 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기업체 우리 매출 추이뿐만 아니라 성장 추이도 그럼 똑같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질과 명목으로 조정된 값인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책에서도 적어드렸습니다만 계절 조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겠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호텔 숙박업을 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앞에서. 그런데 마침 PT를 하기로 했어요.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PT 날짜가 9월 달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달까지 매출 집계해서 PT에 녹여주세요. 투자자들에게 그 요구사항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1월에 개업해서 해운대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1월부터 5월까지는 매출액이 밋밋했을 거예요. 근데 6, 7, 8 갑자기 제 매출액이 폭등하겠죠. 바캉스 시즌에. 그렇죠. 어찌 보면 휴양지의 호텔들은 그 6, 7, 8 그때 돈 벌어서 1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 7, 8 매출 폭등한 다음에 9월 달에 투자 설명회에서 그 차트를 가지고 발표하면 그 투자자들이 어떻게 오해하면 안 된다? 야, 얘네 본격적인 성장 기로에 들어섰네. 야, 이제부터 얼마 찍겠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추세선을 봤었을 때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명목이냐 실질이냐 확인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저 산업군이 계절 조정이 필요한 건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가장 유치한 비유인 호텔 숙박업을 들었지만 계절 조정으로 오히려 악재가 있는 분야도 있고 호재가 있는 분야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는 모 제약회사들에겐 엄청난 호재가 됐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마스크도 팔고 손소독제도 팔아서 코로나 기간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그것 때문에 했는데 네. 그 회사가 신규 투자를 한다 아니면 뭐 증자를 한다 투자 발표를 계획한다 했었을 때 매출 추이가 최근 몇 년 동안 얼마나 상승해 왔고 이런 것들로 이제 뭔가 보도자료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회사 입장에선 좋은 소식이니까요. 네. 그럼 그건 우리가 필터링 하셔야 돼요.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제약회사가 왜 오른 거지? 아, 봤더니 매출 추계 중에 마스크 비중이 컸었네. 이러면 그게 온전히 그 회사의 실력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통계를 받아들이고 해석할 때 계절 조정이라는 관념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계절 조정. 특수한 요인들은 또 이제 제거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모든 기업들의 고민은 다음 먹거리,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큰 판이 벌어지니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미 속도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